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 부동산부의 민혁 기자, 최보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때 저희가 한번 같이 방송한 이후에 공급 네. 좀 늘려가지고 시간 분산이든 거리 분산이든 좀 시켜줘야 된다 수요를.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도 발표하고 네. 그러면서 뭐 일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우리 또 집값 폭락한다 그래갖고 엄청 시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네. 그럼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고 좀 밝히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미스매치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들은 좋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지를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필요한 곳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오히려 공급이 들어오면 안 된다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지금 서울 수요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강남의 일자리를 출퇴근하기 위한 수요. 예. 종로구, 중구 혹은 여의도로 출퇴근하기 위한 수요들이 사는 곳이 서울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강남권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권에 살던가 강남권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에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성공한 사례가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죠. 아, 강남 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서울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일산에 뭐가 문제냐면요. 일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종로구, 중구 중심 시절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출퇴근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 강남에 다 거의 모든 게 다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 일자리가 좀 줄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 그런 출퇴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수요가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집들은 낡아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추가 유입 수요는 없는 상태에서 최근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주 운정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그쵸. 2기 신도시죠. 예, 예. 일산보다 더 커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아직-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3분의 1을 또 분양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분양할 것들이. 심지어 아. 용지 분양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 그 상태에서 서쪽엔 또 뭐가 있냐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일산 좀 신도시보다 더 좋잖아요. 커요. 거기도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살던 분들이 새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주 운정이나 그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데 걔네들은 또 별게 아니에요. 그 고양시가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가 있어요. 예, 예. 덕양구는 같은 고양시인데 얘네들은 입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보다 무려 15km가 더 가까운데 15km요? 예. 와, 이 진짜 서울에 붙어 있으니까 예, 일산이 생각보다 가깝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덕양구에 그동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새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 거의 10만 세대 가까운 새 아파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10만 세대요? 삼성 신도시 들어보셨죠? 아, 예. 네. 예, 지축지구, 원흥지구, 그다음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향동지구, 근데 지금 또 올 하반기에 분양할 능곡지구, 그다음에 다음 달에 분양할 덕은지구, 뭐 기타 등등해서 아직도 들어왔거나 들어올 게 한 11만 세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고향 창릉에다가 3만 8천을 또 넣은 거예요. 아. 저는 이걸 왜 넣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아파트 시세를 해보면은 대부분 지역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별 호재가 없는 지역들, 예, 예.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니까. 예. 고양시, 일산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 동구, 일산 서구만 마이너스예요. 10년 동안 절대 가격이.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11만 세대가 남아 있는데 또 3만 8천을 못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와. 차라리 그 고향 창릉에 분양할 3만 8천을 저는 오히려 강남권에 가까운 쪽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다 분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예. 그게 안 되면은 그 에어스하고 있는 하남, 성남 이런 데다가 몰아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거긴 계속 올라가요. 하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성남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후보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었냐면 광명시인데 예, 예. 광명시랑 과천시였었는데 거기는 과천시 요만큼 들어가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고 과천도 다시 오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공급을 해야 될 지역들은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누가 봐도 미스매칭이잖아요. 그럼 지금 일산 신도시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이쪽에 공급이 없는 이 동남권 지역. 거기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죠. 와, 근데 좀 이제 고통스럽긴 하겠어요. 이게 네. 지금까지 안 오른 것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그 많은 세대들이 또 분양이 되면은 저도 예전에 그 용인 살 때 거기서 그냥 뭐 나름 살만했거든요. 근데 저쪽 그 뒤쪽 저희 집이 원래 그
그 개발의 마지막 단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집 뒤에 있는 논밭이 점점 공사 현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부동산 좀 시기 안 좋을 때였는데 네. 와 보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야 저게 다 지어지면 일단 나는 원래 끝이었으니까 버스 탈 때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저 뒤에 집이 더 생기면 나도 서서 가야 될 거고 저기 새 아파트 때문에 우리 집이 더 눌릴 거고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을 네. 빨리 해야 되니까 택지가 좀 멀쩡하게 있는데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데다 넣고 싶으니까 그걸 했을 텐데 네. 진짜 필요한 근데 또 그쪽에다 또 공급 택지 쫙 늘려놓으면 저 봐라 또 강남에다 또 저 제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 데다 공급해 주는 건 맞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2년, 3년 내에 이것들을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단기간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게 되면 저절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하남이 조정되는 것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르는 구간만 살짝 참으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못 참아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음 정권을 위해서, 다음 그런 또 새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강남 거는 사실 집을 네. 다 사고 싶죠. 저도 사고 싶고 저도 수요자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잖아요. 강남을 살 필요는 없죠. 그럼 강남까지 강남권을- 출퇴근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지역들. 하남도 좋은 대처지가 되는 네. 것들이고요. 그럼 성남도 개인 좋은 대처지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교통망만 효과적으로 해주게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강남구까지 그런 GTX 뭐 C 같은 경우를 빨리 해주게 되면은 남양주도 좋은 대처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강남까지 출퇴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 개발하는 개발력 발표하기 전에 저는 교통망부터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차피 촌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교통망을 깔아준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면요. GTX A 노선 착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있어요. 올 12월 달에 그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예, 이것들이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역까지. 예. 근데 거기서 연장을 해서 지금 그 삼성지구 지나서 일산 신도시 끝에 있는 식사지구, 덕이지구까지 가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그거 그냥 착공이라도 해주고 착공 시기라도 해주고 좀 밀려도 예. 사람들한테 조금 여기 좀 교통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것들만 전달해도 좋거든요. 그리고 신도시를 발표했으면은 지금처럼 불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준 상태에서 집만 됐다 져주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네.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도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또 반대쪽 사이드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금융 규제를 세게 하니까 안 올라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좀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건 지금-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역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금리가 높았을 때 가격이 올라간 적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아. 이게 경기하고 유동성이 문제인 것들이고요. 금리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부동산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업체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정부 대출, 기업 가계 대출 다 합쳐도 기업체 대출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이해하는 것들이지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 오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지금 1.75에서 1.5로 내린 것들이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원래 그 내기 전부터 조금 빠지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시장 금리 그럼에도 빠졌어요.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대출이 안 나와요. 그쵸. 한도가 네, 그게 제일 네.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아예 한 10원도 안 나옵니다. 예, 예. 빵프로가 나거든요. 0%. 네, 네. 지금은 대출 금리를 뭐 1.5가 아니라 빵프로,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라 그러면 굉장히 일단 고가의 아파트일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일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시장 진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자 거기서 저 큰 판이 벌어진 거는 진짜 비싼 데서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럼 이게 약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나눴던 게 이게 부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어떤 맥락에서 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갭 투자를 많이 해서 소액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산층들도 집들을 많이 사서
뭐 실거주로서 돈을 좀 벌든 아니면 투자로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2016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11.6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서울에 신규로 뭐 분양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부터는 더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2017년도, 18년도 장은 거의 한 90% 이상이 실수요장이었거든요. 실제 집을 마련할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 단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2017년도, 18년도에 강남구의 30평대 10년차 아파트들이 보통 10억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총액 금액으로 10억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 하던 게 20억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에서 15억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도 사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최소한 10억 원 이상 현찰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산층들이 10억 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이 기존에 저 있는 사람들 정도만 좀 있을 것 같고 최고영 기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많아 보이세요.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지금 한 평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찰이 많은 좀 어른 세대들이나 그 어른 세대들의 자녀분들만 지금 그런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10억 원 이상 되는 새 주택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이었었고요. 그것들이 지금 시세를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시장에 거래가 되는 것들도 다 그런 비싼 아파트 유지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들이 못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뭐 악순환이라고 할 건 모르겠는데 반복이 되고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에 있는 계층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쵸. 말씀드린 예. 대안으로 경기도권이나 인천권에서 교통이 좋은 데 사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중에서 지금 직업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도 그 월세 금리 낮기 비싸니까. 때문에 예, 예. 이자 내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특히 예, 예. 맞벌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예. 그런 분들 그냥 서울에 집을 많이 사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대출을 70% 80% 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서브프라임 터질 때처럼 110% 120% 했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줘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중산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지금은 중산층이 없애지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들이 집을 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게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주택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을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정부 모토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 그러니까 사는 곳이다.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비꼬아서 비판을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빚내서 빚내서 사라. 집을 사라고 했다고 네. 해서 그걸 비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사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은요 빚내서 집을 사는 거죠. 맞아요. 생돈으로 유사일에 사는 사람이 생돈으로 있어요. 사는 경우는 서울에서 없었어요. 특히.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포장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청년들이라든지 이자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을 사게 해서 중산층들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가 어떤 시점이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 가격이 올라서 약간 그 내가 지금 안 사면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1주택으로 조금 재미를 봐서 조금 더 베팅을 해보고 싶은 1주택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을 좀 보여왔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산층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게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분들은 네. 그래봐야 소수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3%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네. 그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가 움직이면은 이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커지니까. 그 이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결국 누구를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다주택자들을 잡고 투기꾼들을 잡는다고 정책을 폈는데 실제 정책은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를 향했던 거야. 근데 그렇죠. 말을 그렇게 할 그 수는 말을 없잖아요. 못했죠. 말을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투기꾼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은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가 못 들어오는 정책을 펴기는 실제로 폈어요. 맞아요. 그리고서 이제 부동산 값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부동산 값 안정화가 더 중요한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중산층들이 집을 사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였는지에서 근데 좀 아쉬운 건 그거죠. 정부는 확실하게 이쪽 정책을 선택했어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한 적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다음 정부에서 피해를 받고요. 그 다음 정부는 더 심한 고통을 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택지 개발 같은 맞아요. 경우는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통상적으로 15년 전후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향후 10년 후에 15년 후에 입주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중단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주할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는 물량들은 2000년도 후반에 분양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상품들이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강북에 있는 지금 살고 계시는 곳도 뉴타운이시잖아요. 예. 그게 15년 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들어가서 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살 집들이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신축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또 주택에 대한 질적인 저하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거주 불만도 많이 쌓이고 신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이게 사실 답사기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팟캐스트 빠숑의 세상 답사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네. 뭐 어느샌가 교양 순위 1위를 또 차지하시고 저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꼈다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썼던 아니, 6년 전 본인의 작품을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재탕.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재탕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예. 근데 이걸 6년 후에 다시 이 책을 쓰면서 다시 입지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 돌아보셨을 때 네.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 변화, 6년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거 얘기를 쓰고요. 심지어는 이제 서울 얘기는 조선시대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과거 얘기를 써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가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설명하고요. 현재 이런 현상들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예, 그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18개 시군구 그런 지역들을 설명한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99% 다 적중을 했어요. 오. 이게 전망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방법대로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오늘 그만큼 그 방법 얘기해 분석을 주시는 해야 겁니까? 된다. 뭐 예,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네. 예, 제가 뭐 칼럼을 통해서나 강연을 통해서 늘 했던 얘기인데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미래에 있는 일들은 지금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공급이 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입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호재라고 해요. 근데 호재들이 가시화된 것들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 계획만 발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하셨는데 2010년? 2016년도 16년. 예, 발표하셨는데 개발 계획이 8,000개예요. 예, 근데 거기서 몇 개나 실현됐겠습니까? 10개도 안 됐어요. 아, 그런 그래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확정된 것들만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5년 후에 10년에 어떻게 바뀌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에서 가장 시세가 저렴한 지역이 신길동이었어요. 맞아요. 가보신 기억이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되게 살기 꺼려했습니다. 골목들이 낙후돼 꾸불꾸불하고 아파트 하나도 네. 없고 폭치기라는 거 아세요? 뭐 소매치 술 먹다가 아. 이런 거 막 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거기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이 살았죠. 근데 거기를 싹 밀고 신길 뉴타운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 전에 가봤던 분들이랑 지금 가신 분들은 잘못 오신 줄 알 거예요. 완전 다른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서도 3번째로 비싼 동이 됐어요. 꼴찌였었는데 네,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보는 것들이었었고요. 아, 일자리.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까지 연결이 되는 교통망. 그냥 교통망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예를 드는 것 중 하나가 우이신설 연결철인데 이거는 메인 일자리랑 연결되는 전철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영향가가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메인 일자리랑 연결된 노선들이 연장되는 지역.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이신호선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네. 이게 말씀 중에 제 곁다리 얘기하면 네네. 분명히 이제 저거 얘기 나올 거야. 이게 네. 뭐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깼냐.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예타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예비타당성 하면 플러스가 안 나온다고. 네. 근데 네. 그거를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예타가 안 나오나 정말 황당해. 차 맨날 꽉 차 있어. 그렇지. 네. 맨날 왜냐면 힘든데.
그 출근할 때 타고 가고 네. 퇴근할 때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타는 시간에만 꽉 차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반대편은 우이동이라는 데가 저쪽 안쪽이잖아요. 도보산 있고. 완전 그 새벽에 우이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네. 정도만 오니까 나는 항상 꽉 차 있는데 안 예타를 되는 하면은 게-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말씀하셨던 어디랑 연결되느냐. 네. 근데 저는 그걸 타고 다니진 않아요.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기도 좀 애매하고 몇 번 또 네. 갈아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진짜 그 주로 일자리로 가는 지역하고 연결이 되는 노선이냐.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 7, 9가 메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2, 3, 7, 9. 예, 강남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2, 3, 7, 9랑 환승만 한 번만 돼도 우이 신설정이 그렇게 프리미엄이 낮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4, 5선은 하나랑 연결되거든요. 성신여대 입구에서. 그쵸. 4, 5선은 메인 노선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전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동북선은 괜찮을 것 같고요. 7호선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연결되고. 근데 제일 좀 기대하고 있는 노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 개통이 되는 신림선이 있어요. 신림선은 3호선 빼고 그 2호선, 7호선, 9호선 좋은 노선과 다 연결이 돼요. 아. 예, 그런 아. 부분들. 여기 또 신림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색강역에서. 예. 예,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에 연결된 교통망 그리고 새 주거시설이 한 단지 갖고는 안 되고요. 예. 최소한 3개 단지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그럼 100% 대세 하락기라 하더라도 그 입지는 올라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만 체크해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릴 수가 없죠, 그것들은. 근데 개발 계획 나오면 네. 개발 계획 나왔다고 해서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데 이게 처음 오르고 또 빠져요. 맞아요. 이게 착공을 하고 이게 나중에 진짜 그 개통이 된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9호선이었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노선인데 맞아요.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9호선 때문에 지하철 라인이 오르기 시작한 것들이 2014년도부터거든요. 5년 후에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통이 된 다음에도 나중에 충분히 호재가 반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뭐 개발 예정 계획들이 확정된 곳에 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확정된 곳은 어느 정도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붙었는데 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더 오를 것들이요.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아 네. 받아요. 또 반대 질문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답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올라요. 또 올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오른 지역들은요. 절대 안 올라요. 그런 겁니다. 호재가 없는 이상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계속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도에 강남구가 평당 1200이었단 말이에요. 예. 도봉구가 800이었어요. 평당. 오. 별 차이 안 났잖아요. 예, 예. 근데 강남구가 지금 평당 5천이 넘는데 도봉구는 평당 1100, 1200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죠. 여기서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강남구가 평당 1억 되는 게 더 쉬울까요? 도봉구가 평당 2천 되는 게 더 쉬울까요?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왜 가격이 싸냐면요. 수요가 없어요. PD님들 왜 웃어요? 예. 왜 없냐면은 답변하기 힘들죠.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가 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밀락 맞아요. 신도시가 더 좋은 것들이고 남양주시의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가 좋은 것들이고요. 거기한테 수요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우선권이 없어요. 네. 지금은 광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 경기도가 더 좋은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동작구랑 관악구가 과천시랑 붙어 있지만 과천시는요. 강남구 서초구급이에요. 과천시 분들은 송파구도 안 가요. 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금천구가 있는데 금천구보다 광명시나 안양, 평촌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뻔해요. 오를 땐 계속 오른다. 아파트가 좋고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네. 출퇴근이 편하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보통 좋은 지역들입니다. 오늘 좀 그 6년 전과 비교도 해봤고 네. 최근 움직이고 있는 시세 이야기도 해봤고 쓸데없이 강남 쳐다보지 말고 우리 동네는 잘 보고 있자라는 얘기도 참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발치강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